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경기장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로 매입니다. 매.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비둘기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비둘기를 좀 무서워해서 비둘기 때 보이면 좀 피해 다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반가워해야 될 지경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말할 거야 많이들 아셨을 텐데,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몸놀림도 조금은 무거워졌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라인업이 지금 상황에 적합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가 선수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이 분석해 주신 선수들은 오늘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8강 대진표부터 먼저 보시죠. 오늘의 8강 대진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잘 안 보였던 선수들도 있네요. 오랜만에 올라온 선수들. 그리고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중소형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는 그래도 좀 개중에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굵직한 선수, LG전자, DB하이텍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LG전자는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이 IT 섹터를 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LG전자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DB하이텍은 이번에 상장 없는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내용, 그리고 자사주 취득 소식까지 나타나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 없는 물적 분할,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강세의 배경, 전반적으로 IT가 무거운 가운데서 이 선수들이 주목받는 이유 분석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IT의 대결입니다. 2라운드는 YTN 대 두산 밥캣입니다.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YTN 같은 경우는 지분 매각 이슈 있습니다. 이 지분과 관련된 뉴스 있는 두 선수인데, YTN 지분 매각 이슈로 인해서 오늘장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두산 밥캣은 증권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블록딜 물량이 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요 예측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도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버형 이슈가 해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두산 밥캣도 가뿐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가 가장 좀 요즘 분위기와는 맞아떨어지는 핫한 선수들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그 가운데서도 에코프로, 이 끝을 모르는 상승 움직임의 끝은 어디일 것인가. 게다가 요즘에 가뜩이나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 좋다 하니까 매일매일 호재만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14일입니다. EU 쪽에서 핵심 원자재법, CRMA법이라고 하죠. 그 초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수혜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광물 자원 관련된 선수들 많이 주목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듣도 보도 못했던 바나듐이라든지 티타늄 이런 광물들까지 관련된 선수들이 오늘 경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에 대항하는 데보마그네틱도 그렇습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된 선수고요. 이 두 선수의 대결, 그리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21세기 자원전쟁 속 살아남을 종목은 어떤 선수일 것인가, 이런 부분 큰 그림도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자원 대전입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KC 코트레일과 더존비존 이 선수가 거의 경기장에서 보기 힘든 선수인데 오랜만에 개별 재료 나왔습니다. 기업 결합 승인이 나왔고요. 이 뉴스로 인해서 더존비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C 코트레일도 바냐듐 이런 희귀금속 관련된 선수로 좀 분류가 되거든요.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의미 있는 상승일 것인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대진 보셨는데요. 오늘의 대진은 몇 점짜리인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내가 응원하는 선수가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선수가 왜 특징 주지? 싶으신 선수 있으시다면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약간 여러분들만의 스터디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는 요즘 싸늘해진 분위기 가운데서 정말 미국이 경기 침체 쪽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속도를 내는 거 아니야? 우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실질적인 지표가 나오는 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데 여기에서 그 차이가 점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42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그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도 갖가지로 나오고 있어서 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FOMC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현재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게 미국의 경기 침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자, 일단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그냥 요거는 베어마켓 랠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렇게 역전됐다라고 새삼스러울 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처음 이렇게 좀 말씀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에 그랬습니다. 이게 1986년도에 처음 이렇게 그분이 만드셨는데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이분이 아마 이번엔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역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이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가장 정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지표라는 거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알고리즘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전에 저도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옵션을 만드신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그분이 옵션을 하다가 파산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꼭 이걸 만든 사람이 가장 잘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자, 지금 이 미국의 금리 역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심해졌죠. 1981년도 이후에 100bp 이상 벌어진 적은 없었는데요. 지금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우려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위험 요인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근본적인 문제,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공산 진영하고 자본주의 진영하고 좀 이렇게 많이 갈라지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되돌리기는 늦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좀 낮게 책정한 이유도 저는 이 미국 쪽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때에 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중국이 최근 중간재 우리나라 쪽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자체도 우리나라에 사쓰기 싫은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소수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런 걸 느꼈듯이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한국에서 우리나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안심 못 하겠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시장의 리스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지금 오늘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요.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라는 시각이시고,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일단은 경기 침체는 사실 이제 약하게 오느냐, 강하게 오느냐가 올해 주요한 이슈였던 것 같거든요. 경기 침체가 이제 워낙에 예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은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오느냐, 이제 강하게 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제 장단기 이 금리 역전 지표를 만드신 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지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지금 현재 기업들은 투자를 자제하고 있고 굉장히 좀 돈을 아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소비자들도 돈을 지금 많이 쓰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돈을 쓰기보다는 곳간을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돈을 많이 쓸 수 있을 만한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또한 이제 이 시대가 4차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는 변곡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전쟁도 터지고 그 다음에 미중 갈등도 지금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 4차 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들이 4차 산업 쪽으로 이제 완전히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캐파를 늘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섣부르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IRA 보고 이 지금 현재 각 국들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들이 지금 이제 변곡점에 위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성장성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 약간 이제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조금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시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온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표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이 올해 정도는 넘어가야지 이러한 지표들이 점차적으로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 저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올해를 넘어가는 데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경기 침체는 예고가 됐고 많은 투자자들 혹은 이제 뭐 기업 CEO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대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최악의 국면 또한 역시나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뭐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전방 산업들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이러한 시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때문에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만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음에도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계속적으로 쭉 우상향을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상향 쪽을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안 좋은 이슈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을 더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가 이런 식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때가 됐죠. 최근에 워낙에 또 시장이 많이 좋았었기 때문에 좋았던 시장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슬슬 이 시장 상단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가 한번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장단기 금리 역전은 지금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작년부터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굳이 뭐 이 100bp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역대 최고라고 한들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나타날 경제 지표들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송 직전에 나가는 광고에도 보면은 3월 노 랜딩 시나리오 출현 뭐 이러면서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노 랜딩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 또 매파적인 발언 나오고 장단기 금리 더 벌어지니까 또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흐름 좀 맥만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대진 1라운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 보시죠. 첫 번째 경기가 IT의 대결입니다. LG전자 대 DB하이텍. 물론 업은 다릅니다. 하는 일은 다르고 사이즈도 다른데 재료도 각기 다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이 약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예, LG전자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요. 김영일 전문가님?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LG전자가 더 나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자, 그냥 간단합니다. 이 주가 자체를 움직이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단기적인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실적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가장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또 불투명한 그런 시장이면 그런 시장일수록 좀 더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뭐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오늘 모멘텀 때문에 움직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어떤 거냐면 전에 한번 그냥 기업 물적 분할 그냥 얘기를 했다가 한번 고생을 한 적이 있죠. DB하이텍이. 그래서 지금 뭐 물적 분할을 하는데 그 팹리스 쪽을 분할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기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만 집중하고 팹리스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분할을 한다라고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게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100% 자회사니까 마찬가지 실적 부분들도 100% 올라올 거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주가는 지금 조금 움직였는데 요거를 뒷받침해줄 어떤 추가로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거나 이럴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고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7,80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예상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실적 나오는 거에 비해서 주가 자체는 상당히 싼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거 사례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적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기업 실적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자, 일단 그런 부분에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켰고요. LG전자를 택한 이유는 이거 역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분석 보고 자료가 하나 나오는 부분들이 있던데 거기서 1분기에 한 1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날 것이다라고 그런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였는데요. 1분기에 지금 기존에 예상되는 게 1조가 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게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휴대폰 사업부를 과감하게 접어버렸죠. 그리고 그 전부터 키워오던 게 전장 사업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전장 사업부 쪽이 이것도 전기차 쪽이죠. 근데 가장 전기차 쪽에서 원가 비중이 높은 게 2차 전지지만 그 다음으로 높은 쪽은 이 전장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충분한 성장성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 성장성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은 특히나 이렇게 어지러운 장세 속 믿을 것은 실적뿐이고 실적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시각에서 LG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DB하이텍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도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더 갈까요? 그렇게 보신 이유 알려주세요. 일단은 DB하이텍이 우리나라 또 국내 유일하게 순수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한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하기는 할 건데 이 DB 팹리스 그러니까 팹리스 부분을 이제 따로 떼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팹리스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하는데 요거를 따로 상장을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상장 안 할 거니까 팹리스에서 나오는 매출이 DB하이텍에 반영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주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업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 기업 쪽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 팹리스가 이제 보통 파운드리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팹리스 둘 다 하고 있다 보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이 위탁을 받고 그 다음에 팹리스에서 만든다,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에 기술 유출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떼놓고 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이 우려도들이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업 범위를 좀 많이 제한을 했다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CD 쪽에만 계속해서 이제 국한되어 왔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LCD는 그렇게 캐시카우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완전히 OLED로 넘어갈 거고 OLED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 분야를 또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파운드리와 팹리스 둘 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범위가 넓혀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팹리스를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사업 범위가 넓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팹리스 또한 파운드리가 계속해서 이제 범위가 확대가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하우스를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가 커지면은 결국에 디자인 하우스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팹리스 쪽이 분명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지금 분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DB하이텍의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설득력은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주 측은 그렇게 이제 당연히 좋아하지는 않죠. 계속적으로 이제 소액주주연대에서 그동안에 DB하이텍 물적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계속 반대를 해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사측에서는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혹시나 이제 그리고 향후에 만약에 DB 팹리스가 상장을 한다 그럼 반드시 주주들의 동의를 받고 상장을 하겠다 네.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요거는 뚜껑을 좀 까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파운드리 쪽을 좀 본 것 같아요. 결국에 DB 하이텍이 사실 이제 뭐 8인치 웨이퍼에 굉장히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는 하나 올해는 살짝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살짝 이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파운드리 쪽은 올해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시각이 좀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반도체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업황이 좀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에서도 파운드리에 굉장히 조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DBI 쪽이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마 이 지금 현재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온 모습을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부분은 또 무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DB하이텍을 골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다른 시각으로 종목을 접근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다음 라운드 결정이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 확인해 보시죠. LG 대 DB하이텍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느껴지는 숫자입니다. 53대 47. LG전자가 일단은 4강에 올라갑니다. DB하이텍은 지금은 퍼포먼스가 좋은데 김영우 전문가님이 그럼 다음번 목표치 잡아주세요. 네, DB하이텍은 지금 구간에서 조금 이제 높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13% 오른 51,400원입니다. 6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업사이드 한 18% 정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YTN 대 두산밥켓 개별 재료 있어서요.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골라주세요. 전 두산밥켓 고르겠습니다. 두산밥켓 그리고요. 저도 두산바켓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산밥켓 김영우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YTN은 저는 이제 완전히 좀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원래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됐다가 삼성증권이 이제 이 주관사 포기했잖아요. 지금 SM 쪽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주관사 포기했고 그래서 이제 제2주관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지분 매각에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붙일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요게 이제 지금 시세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구간에서 더 접근을 한다? 요거는 조금 이제 위험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오버행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좀 해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좀 주가가 여태까지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행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매물 구간이 사실 두텁기는 합니다. 매물 구간이 두텁기는 한데 이 구간을 항상 이제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두산마켓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두산그룹이 굉장히 좀 효자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오버행 우려감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이 건설기계 쪽은 저는 아마 견조하게 실적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은 저는 계속해서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마켓이 지금 현재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오버행 우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두산마켓이 이미 이제 YTN은 어느 정도 리스크 이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산마켓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력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이 두산밥켓의 오버행 이슈 해소 관련해서 지금 게시판에서도 러브님께서 걱정했는데 이제 가는 건가 하셨는데요. 이재표 전문가님도 간략하게 선정 이유 알려주세요. 예, 일단 뭐 YTN 같은 경우는 한전 KDN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을 넘긴다라는 얘기죠. 뭐 4대 주주 한국마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분도 넘긴다라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걸 넘긴다고 해서 변하는 게 뭘까요? 이 YTN이란 기업이 변하는 거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좀 많이 높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돼 있는데 뭐 기껏해야 뭐 1년에 잘 벌면 뭐 10매덕 정도 이 정도 버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야 될 그런 특별한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는 수급적인 원인 말고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두산마켓의 경우는 앞에서 좀 말씀해 주셨듯이 주가 자체가 뭐 좀 상당히 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래에서 발목을 이렇게 계속 잡고 있던 요인이 이 오버행 이슈였습니다. 근데 발목을 잡고 있던 부분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많이 낡았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해도 공장을 짓고 있고 배터리 업체들 전부 다 그쪽에다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게 또 인프라 투자할 때 뭐 우리나라의 뭐 제품 뭐 그런 걸 써야 된다라는 그런 단서도 달았는데요. 원래 이 두산 바켓이라는 기업이 바켓이라는 그 미국의 그 중장비 회사를 소형 중장비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두산 쪽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원래 미국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지금 뭐 공사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가 되고 이런 쪽에서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YTN보다 두산 바켓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그 자체의 매력을 좀 더 두 분이 분석을 해주셨어요. 두산 바켓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통했을까요? 보겠습니다. 왠지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YTN 대 두산 바켓의 대결 개편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두산 바켓 거의 90% 정도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습니다. YTN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요게 매각 이슈는 좀 있는데요. 주가 자체가 지금 뭐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자체를 좀 설정하기도 조금 민망한데요. 자, 오늘 고가가 11,500원을 찍었는데요. 요거를 좀 뭐 돌파한다라는 전제하에 한 11,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 좀 챙겨주실 만한 가격대 왔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YTN 가격 전략 알아봤습니다. 다음 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3라운드 요즘에 이 희귀자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핫하죠. 에코프로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시동이 걸린 대보마그네틱 오늘 그런데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다른 선수들 대비로 뒷심이 안 좋네요. 대보마그네틱, 에코프로 이렇게 두 선수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에코프로는 정말 아찔합니다.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떤 쪽 응원하세요? 저는 에코프로보다는 대보마그네틱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그리고요? 저도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이 선수는 재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뭐 특별한 그런 재료는 없습니다. 우리 전에 뭐 리튬 관련주들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이 대보마그네틱도 그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리튬 관련해 갖고 이란 쪽에서 뭐 세계 매장량의 2위 수준의 뭐 광산도 발견됐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식은 싸게 잡아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게 주식이다라는 그런 주의인데요. 자,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좀 뭐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진짜로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지금 켜진 않았는데요. 제가 아까 이격도를 한번 봤습니다. 62평선하고 이격도가 지금 200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정도에서 쫓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뭐 그런 투자 방법이 되겠죠. 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재차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는 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코프로보다는 덜 오른 대보마그네틱을 골랐습니다. 선정 이유가 에코프로에 있었군요. 이 선수가 너무 지금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대보마그네틱이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좋은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뭐 완전히 날아가고 있는 상태죠. 비행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데 이번 달 시장을 슬슬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이 매파적인 발언이 어쨌든 파월의 입에서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용지표, PPI, CPI 연속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슬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차익 실현을 염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접근하는 종목들은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슬슬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고 IRA 가이던스 발표되면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대보마그네틱이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장비 사업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리튬 쪽에도 어느
어느 정도는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면서 저는 이 2차 전지 장비 쪽은 이제 집중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IRA 가이던스 발표가 되게 되면서 배터리셀 3사가 분명하게 투자를 계속해서 좀 늘려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IRA 가이던스가 우호적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불리하게 나오느냐 이런 양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할 텐데 결국에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공장 캐파 확대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비 쪽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보마그네틱은 뭐 LG엔솔, 뭐 삼성 SDI, SK온 다 이제 로고를 받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지 않았고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자체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리튬 사업까지도 지금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 리튬 관련주들은 새로운 리튬 쪽에 저는 굉장히 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IRA 가이던스 기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또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 대보마그네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위쪽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보마그네틱을 골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은 사실 이 매각설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본업 측면에서 지금 많이 또 주목받지 못했던 대보마그네틱이 좀 더 윗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두 분이 동일한 의견을 주셨네요. 그래서 다음 4강에는 대보마그네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에코프로에 대한 이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오늘 투표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에코프로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에코프로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요. 에코프로 하지만 이쯤에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보유자 영역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목표가는 따로 제시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33만 1,500원입니다. 들고 계신 분들만 지금 계속 지켜보는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 행간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4라운드의 대결 KC 코트렐 대 더존 비즈온입니다. 이 두 선수도 사실은 이 대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선수기는 합니다. 그럼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이 골라주실까요? 예, 저는 더존 비지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즈온 그리고요? 저는 KC 코트렐입니다. 네, 요번에는 약간 엇갈렸어요. 이재필 전문가님, 더존 비즈온 오늘 나온 내용과 또 이 기업을 좋게 보시는 이유 알려주시죠. 예, 이 더존 비지온이 지금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고, 뭐 굉장히 좀 고생을 시킨 거는 이 성장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시킨 거죠. 근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죠. ERP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요.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실적 부분들도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그 전에 2017년도 이전에는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잘 없었죠. 근데 그 부분을 적용하면서 뭐 사용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뭐 그래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실적 부분들이 좀 정체 상태로 들어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정체 상태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는 정체되는 구간에서 조금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다가 이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 구간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전년도보다 줄어드니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향후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한 겁니다. 자, 주가 자체도 뭐 지금 13만 6천 원대에서 이게 3만 원도 깨졌었네요. 그렇다면 주가 자체도 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신용 조사업을 위한 기업 결합을 승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정보들, 이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우리 AI 하면서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 AI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요거는 똑똑한 지능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데이터라는 거는 뭐 좋은 교육, 사람으로 따지면 좋은 교육을 받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양질의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신용조사업도 나중에 계속해서 조금 이 부분이 승인이 났으니까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으니까 뭐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에는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엔진을 더 달았다. 더존비주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캐시코트레를 전문가님은 또 골라주셨어요. 일단은 테마단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톤당 이제 100달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뭐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뭐 캐시코트레도 마찬가지고 탄소 중립 관련된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캐시코트레이 오늘 이제 상당히 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 유럽의 CRMA 관련해서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매기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이 끝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 바닥에서 또 이제서야 출발을 한 수급을 받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CRMA와 연동을 해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존비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기업 결합 승인권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ERP 사업을 영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관련된 시장에서는 이제 이 나이스 정보통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데이터 평가원일 겁니다. 이제 그 두 기업이 거의 이 9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 더존비전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은 작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찌됐든 이 클라우드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캐파를 늘려나가기가 그쵸. 어렵거든요. 네. 왜냐면은 수주를 계속해서 좀 따내와야 되니까. 그런데 기업 결합 승인권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캐파를 증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작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이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반영을 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눌림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관련된 이슈가 다 반영이 되어 버렸으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와야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뭐 CRMA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이 지금 이 석탄 안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계속해서 갖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지금 때문에 100달러라고 하셨잖아요. 15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평년 수준보다 많이 비싼 건가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흐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 쪽은 사실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쵸. 글로벌 정부에서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에 캐시코트레를 골랐습니다. 네,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된 더존비중, 반면에 조금 더 시장의 이 패션과 맞아 떨어지는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캐시코트렐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4라운드 그 우승자 골라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의 승자는 어떤 선수일까요? 캐시코트렐 대 더존비중. 6대4의 비율로 더존비중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퍼포먼스가 더존비중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인데요. 그럼 캐시코트렐은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캐시코트렐은 2,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175원입니다. 2,500원 정도 선까지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꾸려진 4강의 대진 확인해 보시죠. 4강 두 번의 라운드 진행됩니다. LG전자 대 두산마켓, 대보마그네틱 대 더존비존. 어떻게 짜다 보니까 그래도 얼추 사이즈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적당하게 이렇게 좀 맞춰지고 있는데 1라운드 LG전자 대 두산마켓 보겠습니다. 그래도 차트가 두 선수 모두 다 우상향이네요.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LG전자 고르겠습니다. LG전자 그리고요. 저는 두산마켓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번에 엇갈렸는데 특히나 이재필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모두 다 이렇게 꼽아주신 선수여가지고 그 중에서 두산마켓을 고르신 이유 먼저 들어볼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LG전자도 좋습니다. 뭐, 이번에는 두 개 중에 뭐 차악을 고른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게 어떤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했는데요, 잠깐 동안. 자, 이 LG전자의 경우는 이 전장사업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새로운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해서 있어 왔던 모멘텀입니다. 물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이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테지만요. 자, 하지만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 조금 이런 모멘텀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500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미국 쪽에서 공장을 짓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그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그 많은 기업들 그리고 또 뭐 대만 기업들도 TSMC도 그쪽에 짓는다. 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하고 좀 이렇게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미국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굴삭기에 대한 수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발목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 족쇄가 풀린 부분들이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둘 중 고민하다가 두산마켓을 골랐습니다. 네, 두산마켓을 그래서 골라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김영우 전문가님은 DB하이텍, LG전자가 아닌 DB하이텍을 골라주셨고 그랬는데 게다가 또 이 두산마켓과의 대결 같은 경우도 또 이 다른 선수를 골라주셔서 그때 두산마켓 골라주신 게 맞죠? 그죠. 그런데 LG전자를 지금 고르신 거잖아요. 일단 반도체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G전자와 지금 현재 두산마켓인 건데 그러면 이제 업종으로 봤을 때 전장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쪽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건설 기계 쪽은 저는 계속해서 견조하게 실적은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기는 한데 다만 뭔가 이제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주목을 받고 주도주로 움직일 만한 그런 힘은 조금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IRA 발표되면 또 이제 인프라 확대할 거고 그러면서 건설 기계 쪽에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뭔가 이제 드라마틱한 상승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종목 다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선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단선에 위치를 해 있으면 이제 두 종목 다 저는 눌림 구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눌렸을 때 뭐 살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LG전자를 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LG전자가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올해 어느 정도 회복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차량용 전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대감이 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주목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의 이러한 전장 부품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대감을 계속해서 키워간다라고 한다면 눌렸을 때에는 저는 LG전자가 충분히 또 좋은 상승이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LG전자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생각하시는 물론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업종별로는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이고 그 다음이 전장, 그 다음이 건설 중장비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깨알 힌트로 얻어봤습니다. 두 분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로 저희 준결승 진출자 골라보도록 하죠. 투표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LG전자가 이겼습니다. 거의 70% 정도의 지지를 받고요. 두산마켓은 아쉽게 떨어졌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울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이 프로그램 특성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좀 이 위쪽으로 이렇게 룸을 그렇게 크게 들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전고점을 여기 11월 28일 날 찍은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 저항선 같은 경우는 4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5,000원 다음 목표치 다음 눈높이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를 꺾고 올라온 대보마그네틱이 딱 버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항하는 더존비주온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선수 고르시겠어요? 대보마그네틱 고르겠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이재필 전문가님은요? 저는 더존비주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사실 대보마그네틱이 아직까지 2차전지 쪽에서 그렇게 베스트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쵸. 다만 2차전지의 흐름이 오늘 이대로 끝날 것이냐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IRA 가이던스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은 분명하게 저는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장비 쪽이 완전히 저는 이번 분기로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배터리셀 3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비 쪽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주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받아들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장비 쪽은 작년과
예상과는 다르게 충분히 이제 매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보마그네틱이 지금 이제 앞에 매물대도 조금 이제 두텁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RA 가이던스라는 이제 이슈가 남아 있는 이상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재급등은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존 비전은 말씀드렸듯이 사업 캐파 이제 늘려 나갈 거고, 이제 이 실적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오늘까지의 주가가 충분히 이 여태까지 나왔던 이슈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먹거리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보마그네틱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주봉 캔들을 좀 보게 되면요,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죠. 뭐 저 작년 11월 달 이때 좀 많이 터졌는데 11월 말 정도에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 터진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자, 아래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급등하면 거기서 또 윗꼬리 달고 두들겨 맞고 하면서 매물을 잔뜩 쌓아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움직이는 과정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더존 비전을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그 토마토 TV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NC소프트가 그 PC 게임만 하다가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그때 NC소프트가 뭐 20만 원대 정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밥그릇은 그냥 내 손에 쥐고 있고 남의 밥그릇을 뺏어 먹으러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바일 게임을 뺏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성공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존 비전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이었잖아요. 신용평가 쪽. 안 하던 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지금 ERP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기업일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도 AI를 적용해서 뭐 AI라고 거창하게 되게 어렵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 많은 기업들이 AI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오픈소스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쪽도 뭐 그런 쪽으로 아마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이 하나 이 기업한테는 열린 거니까 기존에 뭐 있던 부분들 거기서 손해날 게 없다. 플러스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뭐 단기간에는 지금 뭐 이틀 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2차 전직 대보마그네틱 골라주신 김영일 전문가, 여기에 기존의 밥그릇에 새로운 밥그릇 하나 더 가지고 등장한 더존 비전 이재필 전문가,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로 준결승 진출자 골라봅니다. 어떤 선수일까요? 네, 대보마그네틱 2차 전지를 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압도적인 지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더존 비전 가격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자, 일단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밥그릇이 하나 생겼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주봉상에서는 뭐 현재 위에 구간, 일봉상에서는 조금 좀 과하게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요. 주봉상에서는 거래량 터트리면서 굉장히 강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 가격대보다 뭐 좀 위에까지 그렇게 특별한 저항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움직이면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주봉을 참고해 주셨으니까 더존 비전 보시는 분들은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으시다면 업사이드 충분히 좀 더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의견 제시됐습니다. 현재는 48,500원이고요. 목표 주가 6만 원 정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준결승 대진 보겠습니다. 이번에 준결승이 아니고 이게 결승전이죠. 저희 결승전 LG전자 대 대보마그네틱 두 선수의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게시판에서 선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은 어떤 쪽 응원하시겠어요? 예,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다가 예. 제외시켰던 LG전자가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전문가님. 대보마그네틱. 대보마그네틱 끝까지 조금씩 다른 시각을 보여주시는데, 이재필 전문가님, 대보마그네틱에 비해서는 또 LG전자가 좀 더 나은 건가요?
아니요,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보다 지금 저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뭐 움직이는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주봉상에 보게 되면 좀 이 매물대를 좀 이렇게 많이 쌓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 같은 경우는 확실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1분기 실적, 지금 뭐 대부분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감익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다 좀 안 좋을 때 실적이 늘어난다라면 그 부분은 분명히 더 프리미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 숫자만 보자 라는 차원에서 LG전자 그리고 이 전장 쪽의 성장성들 감안해 보면 충분히 대보마그네틱보다는 LG전자가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영우 전문가님은 대보마그네틱이에요? 일단 LG전자는 저는 조금 늘려야 된다라는 관점이라서 현재 단가에서 이제 뭐 실적이 오늘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위에 이제 바로 또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을 슬슬 느끼는 단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슬슬 어느 정도 눌려야 되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보마그네틱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IRA라는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이제 아까 말씀을 길게는 못 드렸는데 이제 매각에 관한 건도 이제 남아있거든요.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슈는 충분히 남아있고 그러면서 실적 또한 이제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올라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재급 등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오늘의 우승자 발표하겠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 투표를 펼쳐봤습니다. LG전자 대 대보마그네틱, 여러 명의 상대를 꺾고 올라온 이 두 선수, 오늘의 우승 선수 LG전자입니다. 62%에 지지받으면서 네, 이름값을 하네요. 오늘 8명의 선수 가운데서 사실 가장 네임드 선수였습니다. 알려졌던 선수인데 그만큼 또 인기를 등에 업고 오늘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현재는 11만 7,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는 이재필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 주세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우리 상장 앵커님하고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12만 원 가면 그때 다시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뭐 실적 호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자, 주봉상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뭐 현재 12만 원대 약간 위에서 한번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진다라면 이 부분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가격을 돌파하면 한 14만 원 정도까지 조금 긴 관점에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대보마그네틱 어떻게 할까요? 대보마그네틱은 7만 5천 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대보마그네틱 오늘 한 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선수는 7만 5천 원, 현재 6만 7,800원인데요. 이렇게 우승 선수, 준우승 선수까지 모두 다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수고해주신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조금씩 어렵게 흘러갑니다. 지금 양쪽 모두 다 점수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남은 시간 동안 역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가, 어려운 가운데 젖잘싸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경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